네, 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책 소개로 시작해 볼게요. 박상현 작가의 DMZ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1997년에 나왔는데 DMZ가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를 말하죠. 한국 전쟁 이후 휴정 협정에 따라 설치된 공동 경비 구역에서 일어나는 가상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책입니다. 보통은 판문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정리가 되고요. 북한의 행정구역에서는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판문점리가 되는데 원래 이름이 널문리였습니다. 그런데 휴전협정 회담 당시 중공군 대표가 여기에 참석했거든요. 이때 이 널문리를 판문점이라고 표기하면서 이 이름이 굳혀졌던 거죠. 박상현 작가는 1996년 민음사에서 주관하는 오늘의 작가상에 소설 DMZ를 응모합니다. 긴박하게 펼쳐지는 재미있는 줄거리, 남성적 서사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한반도의 대치 상황이 극명한 지금의 상태에서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탈락합니다. 이 소설이. 현실감만 있었으면 완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은 결국 부족하다는 그 현실감을 인정받게 됩니다. 왜냐? 1998년 2월 24일이었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241 GP 3번 벙커에서 경비소대장이었던 대한민국 육군 보병 김은중이가 사망한 사건 때문이었죠. 소설에서만 일어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자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됐고요.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김은중이 사망 사건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군 의문사로 남아있어요. 이날 공동경비구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3년 전이죠. 1998년 2월 24일 오전 9시였습니다.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바빴다고 하거든요. 예정에 없던 부대 내 주한미군 장성 진급자 10명의 방문 일정이 잡힌 거예요. 장성이면 별이죠. 군대에서 가끔 이렇게 예고 없는 방문 일정이 생깁니다. 한 명만 와도 부대가 뒤집히는데 10명씩이나 온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새벽부터 부대 청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시간 뒤에 이 일정이 취소됩니다. 이런 일도 가끔 생겨요. 갑자기 일정이 비어버리자 시간이 난 25살의 김훈중이는 식당에 들립니다. 안에 라면을 먹는 소대원들이 있었어요. 김중희도 잠깐 끼어서 같이 먹으며 병사들과 대화를 했고 식당을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특이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전 11시 45분 소대장실에 들러서 근무 복장을 하고 5분 뒤 상황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당일 김은중이를 목격한 소대원과 소대장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던 부소대장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30분 뒤인 오후 12시 20분 점심시간을 전파하러 다니던 박일병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부대 안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김은중이가 사망한 채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재현 사진이에요. 김은중이 오른발 옆엔 M9 베레타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요. 오른쪽 머리엔 총에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것 같아요. 현장에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김상병이라고 합니다. 김상병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최초 발견자인 박일병에게 3번 벙커에서 소대장님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현장에 가봤어요. 정말 김중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피가 굳어있는 상태였다 그래요. 김상병이 봤을 때는. 사망을 확인했고 다시 박일병을 찾아가서 부소대장인 김중사를 찾아가 보고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박일병은 시키는 대로 했죠. 상황을 전달받은 김중사도 현장에 가요. 김은중이의 사망을 확인했고 현장 출입 통제와 부대 내에 자체 비상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총 거치대에 있던 김중희의 무전기로 상황실 근무자에게 김중희 사망 사실을 지휘 계통에 따라 보고하라고 전달했어요. 이렇게 김은중이 사망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우리 군이 죽은 거죠. 한눈에 봐도 살인의 정황이 보여요. 그런데 하필 장소는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수사 시작됐어요. 그리고 두 달 뒤인 1998년 4월 28일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사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당일 소대원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됐고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없으며 원인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살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타살의 증거가 없으니 자살로 판정한다는 건데요. 자살 현장에서 자살이 명확하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범인이 있다면 자살로 위장한 경우와 현장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살의 증거가 없으면 자살로 추정하는 게 수사상의 관례기도 해요. 이걸 따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타살의 증거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김은중이 사망에 사용된 M9 베레타 권총이 본인에게 지급된 개인 화기였고 권총 자살자의 경우 관자놀이에 밀착해서 쏘는 접사 형태가 나타나는데 김중희에게 이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라는 겁니다. 뇌와 두개골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두개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음기 역할을 하면서 총소리가 크게 나지 않을 거라는 발표도 있었어요. 여기까지의 수사 결과를 들어보면 어때요?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발표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살로 받아들이기엔 이상한 정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 최대의 군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상한 초동수사 때문이었어요. 사망사건이 보고되자 한미합동조사단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만 한미합동이지 현장은 미군에게 장악돼 있었거든요. 미국 수사대인 CID는 한국의 헌병수사관을 벙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기들이 감식을 다 하고 겨우 10분만 줬어요. 이 시간에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 CID 수사관은 4명이 들어가서 현장을 감식하고 M9 베르타 권총과 탄피, 전투모를 수거했고요. 김중희의 손을 면봉으로 닦아갔습니다. 손을 닦은 건 자살일 경우 스스로 총을 쐈으니 손에 남아있을 화약을 확보한 거예요. 현장 사진은 정보 하사인 포터가 찍었고 촬영이 끝나자 미 군의관인 아레스 대위가 시신을 캠프 보니파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총알이 뚫고 들어간 사입구와 뚫고 나간 사출구를 거즈로 닦아낸 거예요. 중요한 증거가 될 상처를 훼손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 군의관에게 부검하라고 시신을 보냅니다. 여기서 시신을 본 우리 군의관은 또 자살 소견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부검도 안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체계에서 부검인은 사체를 둘러싼 의학적, 생물학적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법의학적 증거로 수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시신만으로 자살이나 타살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중희의 사체를 받은 군의관은 자살이라고 본 거예요. 유족이 항의했죠. 그러니까 자살 표기를 삭제하고 검안서를 재발급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신을 검사하고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야겠죠. 그런데 이미 시신은 미군이 훼손한 데다가 현장도 당일에 청소가 돼버렸습니다. 현장 감식 때 우리 군을 막은 미군이 증거를 다 없앴던 거예요. 왜 미군은 시신을 닫고 현장을 훼손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남아있는 거죠. 의사가 사망 원인을 알아내려면 현장과 시신 보존의 중요성을 모를 수는 없어요.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전에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너무 클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유를 알고 싶었을 텐데 거기에 맞는 행동은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했단 말이죠. 왜 그랬는지 23년이 지난 지금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초동수사에서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미군이 다 없앤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한 건 그나마 하나가 있는데 시신을 병원에 보내기 전에 이 사진에 보이죠? 김은중이 양손을 종이봉투로 싸맨 거죠.
손바닥을 닦아서 화약을 채취한 것과 연결되어 스스로 총을 쐈다면 손에 화약이 남을 겁니다. 이게 미세한 가루라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살이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양손과 팔에서 채취된 시료는 입고 있던 군복과 같이 하와이에 있는 미 육군 범죄수사연구소로 보내집니다. 1998년 3월 25일 이 결과가 나와요. 매우 많은 양의 바륨과 안티몬 등 뇌관 화약 잔재물이 검출됐지만 왼손에서만 나왔으니 김은중이가 스스로 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은중이가 오른손잡이라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온 시점은요. 그런데 미군 측 수사 책임자였던 워잭 중령이 김은중이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발표한 뒤였어요. 발표 다 끝났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에서 다른 감정서를 보내온 거죠. 아마 난처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수사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었는지 감정서와 자기 발표 내용을 억지로 짜맞추거든요. 이게 바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총을 쐈다는 새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결과도 있었는데요. 김은중이 사망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M9 베레타 권총은 김일병이라는 다른 사람의 총이었다는 거예요. 검안서엔 총소리가 작게 났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벙커 주변 근무자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권총 자살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밀착 접사라는 발표도 사실과 다른 조작이었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김중희의 관자놀이 부위는 밀착 접사로 나타나는 총구 자국이 없었던 거예요. 부검한 군의관도 이걸 관찰한 적은 없던 겁니다. 이런 조사 결과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은 김은중이 가족뿐 아니라 언론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 내에서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은중이 사망 사건은 밝혀지지 않고 조사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1998년 12월 국방부가 육군 중장 양인목 장군을 단장으로 한 특별합동조사단을 조직해요. 재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특조단은 1차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사실을 무시했어요. 계속해서 자살이라고만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1998년 1월 15일에는 법의학 토론회를 열면서 서류 한 장을 공개했거든요. 미국 국방부의 사체 감식관으로 근무하던 제리디 스펜서라는 사람이 보낸 김은중이 사망 소견서였습니다. 스펜서는 김중희 관자놀이에 총구 자국이 있는 건 밀착 접사로 인한 격발이므로 자살임을 증명한다. M9 베레타 같은 반자동 권총은 발사자의 손에 뇌관 화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김중희의 오른손에서도 화약흔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육군수사범죄연구소가 보내준 소견서와 정반대인 거예요. 이미 관자놀이에 총구 자국은 없었고 밀착 접사가 아니라 간격이 있는 근접사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쪽이 더 신빙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군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소견서가 나와버린 거죠. 아무래도 미군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펜서는 사실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줬으니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잘못된 자료를 준 건 바로 초기 수사 발표를 한 미군이었습니다. 이날 법의학자 8명이 참석해서 공개 토론했거든요. 여기서 재미법의학자인 노여수 박사 외에는 7명이 모두 자살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펜서가 보낸 소견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M9 베레타 반자동 권총의 경우 발사자 손에 뇌관 화약 가루가 남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여러 수사기관에서 시험해본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다 보니까 관련 사고가 많아서 총기 시험에 대한 자료도 많을 겁니다. 미국 덴버 경찰청은 권총 사망자의 사인을 가리기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어요.
김은중이 사망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피스톨을 발사한 경우 발사자의 손에는 바륨과 안티몬, 납 등의 뇌관 화약 잔사물이 다량 부착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범죄 수사 전문가로 유명한 폴 시올리노도 권총은 발사 시 손에 뇌관 잔재물이 부착된다고 책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다루기만 해도 뇌관 잔재물이 권총에서 손바닥으로 흘러나와 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부검도 없이 스펜서와 미군의 입장을 방패 삼아서 자살 결론을 유지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도 이상하다고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수사 결과는 정황상 하나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살이라면 이게 확실하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김중희는 그럴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국방부는 김중희가 아버지에게 원치 않던 군입대를 강요받았고 이게 원인이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육사 진학을 반대했고요. 국제 변호사가 되길 원했어요. 김중희는 군생활도 잘했습니다.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요. 사건 한 달 전에는 육군 정보학교 군사영어 교육반을 수료했는데 이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거죠. 소대원들이나 김중희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도 김중희가 이렇게 자살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특조단 조사에서는 김중희에게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3년 전에 읽은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이 자살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특조단이 군인들에게 자살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엔 김중희가 사망 전 자살 징후를 보였다고 했거든요. 사고 당일 아침 6시 10분쯤 소대장실 앞 난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이 상황실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내려가던 병사에게 목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진술도 나옵니다. 김중희와 같은 소대 병사는 이 시간에 같이 순찰을 돌았다고 했거든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목격됐으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이죠. 하지만 특조단은 사실을 가려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총이 발사된 거리, 총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총이 관자놀이에 이거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밀착된 접사인지 떨어져서 쏜 근접사인지가 중요했어요. 이게 자살과 타살을 가려낼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1차 한미합동수사에서 주장한 밀착 접사는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식적으로 폐기된 상태였거든요. 한미합동수사라고 하지만 미군 주도로 이루어진 거라 미군 측 입장이 대다수였어요. 보통 권총으로 사살하는 경우에는 총이 흔들려서 쏠 때 반동이 생기죠. 이 빗나가는 걸 막기 위해 몸에 붙여 쏘는 접사가 대부분입니다. 8명의 법의학자가 모여서 토론할 때 한 사람만 타살의 의혹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여수 박사입니다. 김중희의 상처는 접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접사는 화약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밖에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쏘는 근접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권총의 총열 안쪽 7cm 부근에서 핏자국도 발견돼요. 총열은 총이 나가는 관을 말합니다. 이게 만약 접사의 경우라면 위의 사진처럼 후풍 효과가 생기거든요. 발사 당시. 그 영화 보면은 총 쏠 때 앞에 불꽃이 튀죠. 이게 후풍 효과랑 같이 생기는 건데 이 효과 때문에 피가 총열 밖에 묻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안쪽에 묻었다는 거는 간격을 두고 쐈기 때문에 피가 튀어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노여수 박사 이외에 국내 법의학자 7명은 관자놀이에 별 모양의 파열과 총구 자국이 있다는 점에서 접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접사라 해도 충분히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체 총기 자살 중
근접사를 하는 경우가 3% 정도 된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노여수 박사는 하지만 이렇게 자살한 사람은 굉장히 희귀하다면서 반론을 했죠. 7대1의 토론이었고요. 노여수 박사는 당연히 불리했지만 어디까지나 양쪽 다 가능성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래도 합리성을 따져보자면 노여수 박사 쪽이 더 올바른 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화약흔 이야기인데 손에서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군과 유족의 의견이 가장 갈린 부분이기도 해요. 맨손으로 총을 쥐고 쐈다면 화약 잔여물이 발견돼야 하는데 오른손잡이인 김중희의 오른손에는 화약이 없고 잘 안 쓰는 왼손에서 화약과 화약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죠. 노여수 박사는 이게 가까운 곳에서 쏘려는 총을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화약이.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총알이 들어간 사입구가 머리 오른쪽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흔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입구가 오른쪽이니까 총도 오른쪽에서 쐈다는 이야기인데 방어흔이라면은 오른손으로 총을 맞거나 양손을 이용해서 흔적이 양쪽 다 남아야 할 텐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손은 놔두고 잘 쓰지 않은 왼손으로 오른쪽에 방어를 했다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의학자들은 확실한 자살을 위해 왼손으로 총열을 감싸고 두 손으로 총을 이렇게 쐈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워잭 중령의 발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방부도 이 의견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2011년에 이 자세로 실험을 해보니 총을 쏘는 오른손에서도 화약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국방부는 이 실험 결과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면서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미 1999년에도 이 실험은 했어요.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두 번 다 국방부에서 실시한 실험입니다. 그러면서 왜 계속 김은중이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한 실험을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화약 흔적과 연결되는 부분은 총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중희는 발견 당시 맨손이었습니다. 장갑은 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지문도 없어요. 총에는. 누군가 지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점을 들어 국방부는 권총에 기름칠이 되어 있어서 지문이 잘 남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조사에서 지문이 검출됐고요. 그런데 쪽지문이라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적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군대에서 총기 손질할 때 겉에 방청유라는 걸 발라요. 이게 말라도 많이 발랐을 경우에 약간의 끈적임이 좀 있긴 합니다. 기름칠이 된 총이면요, 오히려 지문은 더 잘 남아요. 그런데다가 총을 쏘려면 손에 힘을 꽤 많이 줘야 됩니다. 반동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꽉 쥐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문은 더 선명하게 남아야 되죠. 쪽지문이 남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내놨다는 건 수습하기 위해서 무리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가족은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 안에 탄환 감식을 경찰청에 의뢰했습니다. 군인은 이제 못 믿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거든요. 김은중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누구 건지 대조를 통해 알아봐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누구 건지 찾지 않는 건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권총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사망한 김은중이 옆에서 발견된 베레타 M9은 김은중이 게 아니었죠. 군은 김은중이 권총에 문제가 있어서 병사의 권총과 바꿨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건 6개월이나 지나서 밝혀졌고요. 김은중이가 지급받는 총과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총의 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유가족이 먼저 발견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군인은 각자 개인 총을 지급받아요. 하지만 다 모델이 같으니까 누구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죠. 김중희의 총 번호는 1140
862번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발견된 총의 번호는 김상병 거예요. 끝자리 5번으로 확인됐어요. 다른 사람의 총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국방부는 김은중이의 총이 고장 나서 다른 사람의 총을 받아 근무에 들어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총은요, 지급받지만 항시 소지하진 않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불출 대장이 있어요. 여기 총을 받아간다고 서명을 하고 지급받는 건데, 이 대장은 미군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서명이 다 같은 필체예요. 매번 같은 사람이 서명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다 총을 받아간 건 아니고 편의상 대리 서명을 했을 겁니다.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긴 한 거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범행 계획을 세웠던 거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고, 뭐 어떤 식으로 이해해도요, 결국 국방부의 설명은 납득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도 확인해야 될 부분은 너무 많았습니다. 자살이라고 보기엔 이상할 만큼 주변이 어질러져 있다는 거죠. 사건 현장인 241GP 3번 벙커는 북쪽과 가장 근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벙커 안에 설치된 크레모아 격발 스위치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루 2번씩 전원 근무 투입 때마다 스위치 상태를 점검했고, 문제가 생기면 선임하사에게 보고한 뒤 바로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후 크레모아 박스 뚜껑이 부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중 하나만 부서져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모두 폐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일로 부서졌지만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니 여기는 24시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곳이죠. 발견돼야 정상이고 그런 보고는 올라갔을 텐데, 사건 당일에 VIP 방문 일정이 잡히기도 한 상황이니까 이런 걸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크레모아 상자의 파손은요, 청소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김중희가 왼손에 차고 있던 시계가 깨진 상태이기도 했거든요. 업무 성격상 시계가 부서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장 사진인데요, 이게. 총 옆에 방탄 헬멧이 찍혀 있죠. 이게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총의 위치도 너무 이상해요. 자살이라면 자살한 뒤에 이 총을 저 발 앞에다 놔야 된다는 건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뭐 이 방탄 헬멧도 사라졌습니다. 헬멧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장에 출동했던 미 육군 군의관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자기 거래요. 총 옆에 벗어두고 사진을 찍은 뒤 나오면서 운전병을 시켜 가지고 오게 했다는데, 사건 현장을 경비하던 우리나라 육군 병사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현장 촬영을 위해 미 육군 하사가 계속 드나들긴 했지만 헬멧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미 군의관은 더 나중에 왔다고 했거든요. 사진에는 군의관의 방탄 헬멧이 찍힐 수 없는 겁니다. 뭐 꼭 이런 진술은 아니더라도 굳이 헬멧을 이렇게 벗어놓는 군인은 거의 없어요. 헬멧이 구조상 일부러 신경 써서 둬야만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살짝 건드려도 넘어지는 모양이라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굳이 세워놓는 행동은 필요 없거든요. 군의관이면 장교예요. 그것도 병사들이 있는 현장에서 장구류를 이렇게 관리하진 않습니다. 김중희 시신에서도 총상 외에 의문의 흔적들이 있어요. 오른손에서 가로 2.5, 세로 1.5 크기의 찰과상과 뒤통수 피하 조직에서 방사성 골절 4.8cm 크기의 혈종이 발견됐거든요. 타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상처가 둔기에 의한 손상이라고 봐요. 이런 종류일 경우 뇌진탕으로 즉시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자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총격으로 생긴 부가적인 상해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쏠 때 발생한 가스가 상처 안에 들어가면서 생긴 흔적이라는 거죠. 둔기의 의식을 잃고 그 뒤에 총을 맞았다면 왼손의 화약 흔적을 방어흔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한 제조사가 또 있었는데요. 개를 이용해 실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맞은 개의 두개골에서도 유사한 골절과 혈종이 발견된 거예요. 실제 부검 결과인 총기로 인한 손상과 일치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충격을 받으면 두피가 짓이겨지면서 두피 내 출혈이 나타나는데 김중희의 경우는 뇌출혈이 없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깨질 정도면 두개골의 골절을 따라서 경막 뇌출혈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검해봤더니 골절선은 깨끗했거든요. 그럼 두개골 골절은 둔기보다 총기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의견에 노여수 박사는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미군이 김중희의 시신을 닦았다는 겁니다. 시신을 닦는 건 조사가 다 끝나고 장례식 때 할 일이에요. 부검 전에 이러면 증거 훼손이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른손에 화약흔이 없는 이유가 이 문제라는 해석도 있는데 사실 닦아내도 미세 가루는 남기 때문에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약흔을 다 지울 정도면 세척 수준으로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작정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자살이라기보단 아직까진 타살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타살의 이유는 뭘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김은중이가 근무하던 소대는 문제가 많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구타 사건으로 9명이 영창을 간 적도 있고 술을 밀반입해서 북한군과 내통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사실을 김중희가 알았기 때문에 비밀 발설을 막기 위해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건 자체가 너무 자살로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아요. 애초에 수사는 자살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 위주들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춘 느낌이 강한 거죠. 여기까지인데요. 사건이 아직도 진상규명이 정확히 안 된 상태예요. 가족은 아직 군의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고요. 이게 살인이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은중이의 동기인 육사 52기 장교들은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면서 33명이나 5년차 전역을 했거든요. 한 해 평균 200명 정도 육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임관해요. 그중 10명 정도만 최소 임관 기간인 5년차 전역을 하는데 다른 기수에 비해 너무 많은 숫자죠. 육사 52기상들이 왜 전역을 선택했는지 자세하게 이것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김은중이 사건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관심도가 오르면 언론은 기사를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곧 여론의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사건 19년 만인 2017년 10월에 군이 김은중이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했어요. 그러자 가족이 국방부가 사망 원인을 자살로 고집하면서 20년 가까이 순직 결정을 미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든요. 그런데 패소합니다. 1심 내용을 보면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차, 3차 수사 과정을 통해 각 사망 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만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합니다. 2심에 가요. 순직 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걸 순직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고 당시에 뚜렷한 선례나 법령 해석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합니다.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김중희의 사망 구분을 심사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김은중이 사건은 이렇게 근무 중 순직한 군인이 됐지만 순직의 이유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도 있는데 현장이 지하 벙커란 말이죠. 북한군이 우리나라 벙커에 들어왔다는 건 이미 지상 경계선을 뚫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비상이 걸려야겠죠.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아마 미군과 국군 사이에 비밀이 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군의 압력을 많이 받아서 한국군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자살로 강행 처리한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군대가 폐쇄성이 강한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일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외부에서 내막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군도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 지금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방송 노출도 시키고요. 개방이 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되는 부분만 보여준다는 거죠. 아직도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 부조리는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래전 사건인데다 이게 정확히 확인돼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들이 추측성이었어요. 최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만 식별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린 사건이었고요. 기사들이 대부분 사진 자료도 거의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공개되지가 않았는지. 그래서 기사 가지고 내용 해석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어딘가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영상 보시다가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직접 검색으로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게 좀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김은중이의 사망사건 발일이었습니다.